100억. 그것은 저와 제 가족을 완전히 변화시킨 돈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은 변화가 아닙니다. 행복한 작은 가족으로부터 우리는 돈, 야망, 배신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이것이 인생 역전 꿈이 아니라 행복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쓰라린 교훈이다. 저는 대구에 사는 싱글맘 한수정입니다. 제 이야기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복권 티켓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원인이죠. 남편인 준석이 100억 원을 손에 쥐게 된 날부터 우리는 좋은 미래를 건설하는 대신 심연에 빠질 줄은 몰랐다. 이것은 돈이 아니라 강함과 믿음으로 삶의 의미를 되찾는 사랑, 배신,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처럼 그렇게 번화하지는 않지만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친근한 도시 대구에 사는 한수정입니다. 우리 집은 서문시장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 시절부터 애착을 가졌던 곳이죠. 아침에 도시가 아직 안개가 끼었을 때 나는 6시에 집을 나서서 카페에 갔다. 겨울은 공기가 피부를 가르는 듯 차가웠지만 길가의 상점들에서 나는 파이 냄새는 항상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남편 강준석 씨는 교회 산업단지로 가는 첫 버스를 타기 위해 나보다 반 시간 일찍 집을 나서곤 했다. 그는 말수가 적고 때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나는 그가 항상 가족을 걱정한다는 것을 안다. 한 번은 그가 새 옷을 사기 위해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나이가 빠진 보고복을 조심스럽게 꿰매는 것을 보았다. 그 장면은 나를 울컥하게 했다. 우리는 평일에는 함께 할 시간이 많지 않지만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종종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의 사소한 일들을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방과 후에 카페에 자주 들르는 한 소년에 대해 그에게 말했다. 그 소년은 항상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주문하고 열심히 책을 읽었고 나는 예전의 나를 생각나게 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 소년도 아마 큰 꿈을 품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삶이 힘들어도 그런 소박한 순간들이 나를 충만하게 느끼게 한다. 북적거리는 세상에서 서로 나누고 이해할 사람이 있는 것만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저는 항상 이 힘든 날들이 나중에 웃음이 가득한 집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준석은 가끔 내가 알면서도 분위기를 달래기 위해 항상 장난을 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농담 뒤에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고민이 숨어 있다. 매일 저녁 우리가 작은 부엌 청소를 마친 후 그는 종종 낡은 TV 화면 앞에 앉아 다이얼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한 번은 3월 어느 날 저녁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준석이 문 밖에서 수정아 빨리 나와봐. 맞았어. 나는 당황했고 그가 농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밝은 눈빛을 보았을 때 내 심장도 갑자기 빠르게 뛰었다. 복권을 손에 든 그는 마치 처음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흥분해서 당첨 번호 라인을 가리켰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가 깨닫기 전에 불과 몇 분 동안 지속되었고 승리는 많은 것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위로의 선의뿐이야. 라고 그가 한숨을 쉬며 복권표를 책상 위에 올려놓자 눈빛이 공허한 것 같았다. 나는 그를 위로했다. 자, 준석아. 우리 다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비가 지붕에 새는 날이나 시어머니의 병원 뒤 청구서가 항상 그의 어깨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때때로 더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꿈에 자신을 놓았을 때 그를 비난하지 않는다. 누가 그걸 바라지 않겠어요? 한 번은 그는 공장 동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은 인생을 바꿀 희망으로 복권을 사기 위해 한 달치 월급을 지불했다. 그런데 안 맞았을 때 그 사람은 기진맥진하게 술을 마셨어요. 준석은 언젠가 부담감도 저를 쓰러뜨릴까 봐 두려워요. 라고 모처럼 고백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그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내 자신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가 복권에 당첨된 것에 대해 농담을 할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고 그에게 인생에서 크게 이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지 당신이 곁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장 소중한 선입니다. 11월 말 어느 날 오후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준석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정아,
너 지금 시장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가. 나 중요한 얘기 있어. 당황했지만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하고 황급히 달려왔을 뿐이다. 그때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옅은 노란색 가로등 불빛과 스낵바에서 나는 연기 냄새가 섞였다. 준석은 거기에 서서 손으로 종이 한 장을 움켜쥐고 있었고 눈은 공원과 행복으로 빛났다. 그는 수정아, 내가 맞았어 라고 외치듯 말했다. 대거 말이 돼. 나는 조용히 죽었고 잠시 그를 바라보기만 했고 말문이 막혔다. 제 몸에는 이상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쁨, 놀라움,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약간의 두려움이었죠. 하지만 그가 나를 품에 안았을 때 나는 그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고 갑자기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북적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서로를 껴안았다. 그 다음 날들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준석은 우리가 거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매일 수십 통의 전화를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먼 친척이고 어떤 사람들은 전 동료이고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친구들도 있다. 모두가 축하하기 위해 전화를 걸지만 저는 그 축사 뒤에 숨겨진 돈을 빌리는 제안들이 솔직히 말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절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낯선 남자가 어두워진 시간에 우리 집에 왔다. 그는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준석의 오랜 친구라고 자처했지만 준석은 이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시간 이상 우리 집에 조용히 앉아 끊임없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가 떠나자 보이지 않는 부담이 커지는 듯 피곤에 찬 준석의 눈빛이 보였다. 큰 돈에서 오는 기쁨은 곧 갈등과 압박으로 가려진다. 준석과 나는 자주 돈의 용법에 대해 언쟁을 벌인다. 그는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열고 싶었지만 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부분의 돈을 저축하고 싶었다. 한 번은 긴장한 가운데 너는 나를 믿지 않니? 라고 소리쳤다. 나 계산 못할 것 같아. 나는 아주 굳건했던 우리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에 몸을 움츠렸다. 우리는 돈이 모든 어려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다른 도전들을 이끌어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해이고 희생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인생의 예상치 못한 변화들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다. 그날은 12월의 어느 아침이었고 살을 내는 듯한 추위였다. 준석은 상여금 수속을 마치려면 은행에 가야 한다며 일찍 집을 나선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세운 계획에 대해 희망으로 가득 찬 아침을 준비한다. 우리는 서로 빚을 다 갚고 지붕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할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저녁 8시 정가디 준석이 아직 안 들어오니까 불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전화는 연결이 안 돼요. 마치 당신이 일부러 모든 연락을 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짧은 메시지는 한밤중에 도착했다. 나는 이 삶을 계속 살 수 없다. 복권에 당첨된 적이 없는 걸로 합시다. 나는 작은 부엌에서 조용히 서서 손이 떨리고 마음이 한없이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았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준석은 왜 모든 게 막 바뀌기 시작했을 때 떠났을까? 설마 그 돈에서 오는 압력이 당신을 한계까지 밀어 넣었나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 후 며칠간은 악몽의 연속이었다. 나는 그가 일했던 공장에서 그가 자주 들렀던 작은 식당까지 그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심지어 실종 신고를 하려고 경찰서까지 갔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다. 찾아보면 볼수록 준석이가 흔적을 다 지웠다는 걸 깨닫게 돼요. 당신이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절정은 낯선 여성이 카페에 나를 찾아왔을 때였다. 그녀는 자신을 준석의 친구라고 주장하며 과거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믿지 않지만 그녀는 그의 명확한 서명이 있는 차용 증서를 내밀었다. 그는 이미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 당첨금을 사용했다. 아마도 지금 그들에게서 숨기려 하고 있을 거야.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눈앞의 모든 것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몽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너무 부담을 줘서 준석이가 떠날 수밖에 없었나? 아니면 그 돈이 정말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을까?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사랑은 압력, 부채, 탐욕 같은 것들로 인해 마모될 수도 있었다. 아직도 가끔 준석 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어요. 부산에 사신다고, 항구에서 짐 싣고 사신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다른 나라에서 삶을 재건하기 위해 한국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히 찾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영원히 변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두렵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나는 창가에 앉아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공허했다.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았던 그 돈은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되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준석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되찾고 언젠가 그가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몹시 추운 2월 초저녁이었는데 흰 안개가 가로등 불빛까지 가려져 있었다. 한때 친한 형제로 여겼던 옛 동료 준석의 친구가 커피숍에서 내 앞에 앉았다. 준석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하기 전에 그는 생각조차 못했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젊고 매우 세련되어 보이는 다른 여자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이다. 믿을 수가 없어요. 추운 날씨에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출근하던 나의 준석. 지난 겨울 코트를 사주려고 한 푼 한 푼 모았던 그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나는 그날 밤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모른다. 우리가 손을 잡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건설하기로 한 모든 약속에 대한 기억은 이제 돈의 현란한 빛에 묻힌 것 같다. 다음 날 나는 서울로 가는 가장 이른 기차를 타기로 결정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고 작은 가방만 들고 다니며 심장의 질문이 가득하다. 며칠간의 신문 끝에 친구가 언급한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밝은 불빛으로 화려한 건물 앞에 선이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소외감이 느껴졌다. 나는 감히 들어갈 수 없다. 준석이를 상대할 배짱이 있는지 나에게 숨기려 하는 진실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멀리서 우연히 그를 보았을 때입니다. 그는 내다본 어느 때보다도 더 멋지게 옷을 입고 건물에서 나왔다. 그의 옆에서 젊은 여성이 그의 탈잠을 끼고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단지 소리를 지르고 그에게 왜 나를 내버려 두었는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내 다리는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할 뿐, 마음이 공허하여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다. 대구로 돌아온 나는 그림자 같다. 주변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준석 가족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친구들한테는 더더욱 말하고 싶지 않아요. 긴 밤 동안 침대에 누워 그 돈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했는지 아니면 내가 그를 붙잡을 만큼 강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여전히 그가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당신이 변했어도, 당신이 우리가 가졌던 것을 배신했어도 나는 희망을 버릴 수 없다. 아마도 그것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의 무력감일 것이다.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날, 내 마음의 감정은 엉망이었다. 늦봄 바람이 아직 다소 쌀쌀한 3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계속된 피로를 느끼며 잠에서 깼다. 카페에서 절친한 친구가 의심해서 확인하러 가자고 재촉했다. 시험대에 빨간 선 2개를 보았을 때 나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준석에 대한 모든 고통과 원망은 갑자기 뒤로 밀려나 두려움과 희망이라는 새로운 감각으로 자리를 내주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빨리 현실로 짓눌려 버린다. 알아요. 이 아이가 제 인생을 바꿀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도전인데 어떻게 나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준석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들은 항상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고 자라내왔다. 결국 많은 밤을 고민한 끝에 고향인 대구로 돌아가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를 희망했다. 돌아오는 날 비가 살짝 내리고 마을로 통하는 흙길은 진흙탕이고 미끄러웠다.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놀란 저희 부모님은 낯익은 따뜻함으로 맞이하십니다. 언제까지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서 그날 저녁 식사 후 나는 그들에게 앉아서 준석이 떠난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나는 단지 그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족을 돌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숨을 쉬며 창밖을 내다보았고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는 나를 껴안고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세요 라고 말했다. 함께 이겨낼게요. 그때부터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종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집 근처의 작은 양복장에서 시무사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시장 안의 작은 가판대에 팔기 위해 어머니를 도와 김치를 담갔다. 일이 힘들 뿐만 아니라 지치기도 하지만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난다. 넘어지지 말라고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아이의 가벼운 발길질. 한 번은 재봉틀에서 일하던 중에 동료가 준석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그녀는 그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한 뉴스쇼에 출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그다지 호감이 가지 않는 어조로 말했다. 그는 돈을 물쓰듯 쓰고 곧 빈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모른 척했지만 내 마음은 꽉 막힌 것 같았다. 저는 더 이상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노, 슬픔, 혹은 완전히 실망입니다. 임신 마지막 몇 달 동안 몸이 나른해졌지만 일을 계속했다. 한 번은 엄마와 함께 시장에 물건을 나르다가 기절할 뻔했다. 아버지는 나를 집에 데려다 주셔야 했고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너무 노력하지 말고 부모님이 걱정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출산을 기다리는 아이를 위해서도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안다. 삶이 힘들어도 이 아이가 내 어두운 시절로 가득 찬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손자를 위해 갓난아기를 준비하는 부모님의 웃음소리, 어릴 적 이웃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마음을 달래는 등 모든 것이 삶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준석이가 더 이상 곁에 없어도 우리 아이가 사랑과 보호의 부족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것은 내가 아이에게 한 약속이고 나 자신을 다시 찾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날은 푹푹 찌는 여름 오후였고 나는 대구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었다. 아이를 낳은 후 더 나은 직업을 찾기 위해 도시로 이사하기로 결정했고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에 남아 조카를 돌보고 저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때로는 지칠 때까지 일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는 내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가 일하는 레스토랑은 부유한 고객과 호화로운 파티로 유명하다.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데 익숙했는데 여기서 준석을 만날 줄은 몰랐다. 그때 나는 특별한 예약 케이블로 음식 증반을 가지고 가고 있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앉아 품위 있는 검은 점잔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1년 내내 집세를 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는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명품 드레스가 몸에 밀착되고 하이힐이 반짝이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 나는 몇 초 동안 멈춰서서 음식 증반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다. 준석 씨도 저를 보고 그의 눈빛은 잠시 어리둥절해 보였지만 마치 내가 낯선 사람인 것처럼 그는 즉시 몸을 돌렸다. 그의 옆에 앉은 여자는 웃으며 말했고 그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침착한 모습으로 대답했다.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지만 나의 임무는 계속 봉사하는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고 전문적으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식사 내내 나는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책상을 지날 때마다 준석이 지켜보는 눈빛을 느꼈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내가 매일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 푼씩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이 두고 온 아이는 관심도 없습니까? 식사가 끝날 무렵 그들이 일어나서 떠났을 때 그 여자는 우연히 핸드백을 떨어뜨렸다. 나는 허리를 굽혀 주어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그때 그녀는 고맙다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 놓고 말했다.
여기 오래 계셨어요? 이 식단은 정말 근사해요. 남편이 좋아해요. 나는 아연실색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 말은 마치 내 마음속에 칼처럼 박혀 있었다. 그들이 떠날 때 나는 울음을 멈추기 위해 손을 잡고 부엌 구석에 앉았다. 나는 그녀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녀를 비난할 수 없다. 근데 준석이가 당신은 정말로 모든 것을 잊었습니까? 아니면 단지 당신의 책임을 무시하려고 합니까? 저는 당신이 우리 아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삶을 살기 위해 과거를 완전히 부정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날 저녁 작은 하숙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잠든 아들과 작은 얼굴 그리고 작은 손을 바라보았다. 준석이 변해도 그의 등장이 내가 구축하려던 삶을 흔들리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에게는 아이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길을 선택했다면 나도 내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절대 돌아설 수 없는 길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 안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식당 손님들로 붐비는 주말 저녁이었지만 모든 소리가 사라지듯 나와 그들 사이에는 무서운 고요만이 남아 있었다. 준석 옆에 서 있던 저 여자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듯 팔을 어깨에 살짝 걸쳐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신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굴욕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니 그럼 끼어들지 마세요. 나는 분노로 떨면서 말했다. 그리고는 평생 버팀목이 될 줄 알았던 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준석 씨, 저는 당신에게 구걸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알고 싶다. 당신은 우리의 아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태어나자마자 버렸던 그 아이. 그는 진실을 직시할 수 없다는 듯이 여전히 침묵하고 시선을 피했다. 그 태도는 나를 어떤 날보다 더 아프게 한다. 옆에 있던 여성은 비꼬는 웃음을 터뜨리며 한 걸음 나아가 비꼬는 어조로 말했다. 아들아? 우스꽝스럽네요.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가졌는데 당신은 그가 당신과 같은 실패한 여성으로부터 아이를 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다.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통의 세월은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힘을 만들어 주었다. 당신은 그를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여전히 준석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는 참을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마도는 그가 자신이 누군지 잊게 만든 것 같다.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데 준석이 손을 들어 막는다. 마침내 그는 목소리를 냈고 낮고 피곤한 목소리로 수정아, 미안해 라고 말했다. 돌이킬 수 없어.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인생을 살 수 없다. 너도 아이도 나 없이 좋을 거야? 나는 쓴웃음을 터뜨렸고 눈물을 흘렸으나 닦을 틈도 없었다.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잘못했어. 우리는 당신의 동정심도 필요 없고 당신의 대리 결정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만 다하면 충분해. 준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저 여자가 빨리 이야기를 끝내려는 듯 그의 손을 잡아당겼다. 그들은 몸을 돌려 떠났고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서 있는 나를 남겨두었다. 주변 손님들은 식사를 계속했지만 시선이 나에게 쏠리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고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다. 준석이 너만의 길을 선택했다면 나도 더 이상 너에게 기대거나 의지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혼자서 견뎌야 할지라도 아이의 미래가 더 나아지도록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준석 씨로부터 더 이상 답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었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가족 대신 자신이 선택한 차가운 은하와 함께 영원히 사라졌다. 그날 내 안의 모든 감정은 억제할 수 없는 화산처럼 폭발했다. 준석이한테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뭔가 깨졌어.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인내심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 같다.
생각하기 전에 나는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겁쟁이에요. 그는 자신이 한 일에 감히 대처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이에 대한 책임을 감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내 목소리는 식당 고유의 조용한 공간을 찢어버리는 것 같았다. 모든 고객과 직원이 일을 멈추고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다. 준석 옆에 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나자 부끄러움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은 미쳤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거 못 봤어요? 라고 그녀가 소리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 저한테는 모든 감정이 다 준석 씨한테 가서 그는 혼란과 불쾌감 속에서 눈을 흔들며 거기에 서 있었다. 수점아,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우리는 이 일에 외부인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 톤은 작지만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과 무능함이 나를 더욱 화나게 했다. 체면 유지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가족을 버린 순간부터 그걸 요구할 자격이 없어졌잖아. 내가 뱉은 말은 준석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내 시선을 피하며 뭔가 불분명한 말을 중얼거렸다. 그 여자다 그의 팔을 잡아당겨서 떠나라고 재촉했지만 나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참을 수 없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알아요? 당신은 그가 부모를 포함한 다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나에게 묻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의 아버지는 그가 삶을 직면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떠났다고? 준석은 나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눈은 고통의 빛을 잠깐 스쳤지만 이내 몸을 돌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내버려둔 채 재빨리 식당을 나섰고 온 공간은 답답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를 따라온 여자는 떠나기 전에 경멸에 찬 시선을 던졌다.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발을 파묻고 서 있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온 식당은 여전히 호기심과 불쾌감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장이라도 없어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한 매니저가 다가와 다른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부드럽게 제게 떠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잦은 자취방에 돌아왔을 때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준석에게 한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후회는커녕 조금은 후련했다. 적어도 그동안 숨겨왔던 말은 다 했다. 당신이 받아들이든 말든 나는 더 이상 혼자서 그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 나는 아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고 작은 손은 얇은 담요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내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아무리 경멸의 눈초리를 마주해도 나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준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정말로 그의 책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의 삶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준석을 고소하기로 한 결점은 내가 바라는 다가 아니지만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아이가 자는 것을 볼 때 매일 밤 뒤척이며 오랫동안 생각했고 내가 옳은 일을 했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막상 깨달았더니 준석이가 그렇게 쉽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아이는 그의 이기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자격이 없다. 재판은 늦가을 어느 날 서울에서 열렸다. 그날 아침 하늘은 흐렸고 찬바람은 하나둘씩 불어왔고 이것은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는 듯했다. 나는 낡은 코트를 입고 준석과 내 아들 사이의 부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철을 꼭 껴안았다. 법정 앞에서 나는 그가 식당에 나타났던 여자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둘 다 옷을 차려입고 마치 이기러 온 것처럼 자신만만한 모습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자서 임신, 힘든 나날의 육아, 그리고 준석의 무책임한 시절을 이야기한다. 제 변호사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출생증명서, 준석이가 옆에 있을 때 저와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 하지만 준석은 움찔하지 않았다.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모든 책임을 부인했다.
그는 내가 단지 자신의 복권에 당첨된 돈을 이용해서 자신을 부유하게 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마치 그와 가난했던 세월을 나눈 여자가 낯선 사람인 것처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강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녀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지 돈을 요구하기 위해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라고 그는 눈빛이 조금도 감정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쓰러뜨릴 수 없었다. 나는 일어서서 준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부유하기 위해 당신의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단지 당신이 저와 함께 이 세상에 가져온 아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는 나를 잊을 수 있지만 너는 아버지 하는 것을 잊을 수 없다. 말하는 동안 준석과 함께 있던 여자가 들은 말에 불쾌하다는 듯 살짝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언뜻 보였다. 아마도 그녀는 일이 이 정도까지 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재판은 오후까지 이어졌고 아무도 양보하는 기색이 없었다. 결국 판사는 준석과 내 아들 사이의 부자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DNA 검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준석은 마지못해 승낙했지만 눈빛에는 불쾌감이 역력했다. 법정을 떠나기 전에 그는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 쳐다보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사랑했던 사람의 눈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호하려는 사람의 눈빛이다. 그날 저녁 나는 머리가 무거워 집에 돌아왔다.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법적 다툼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들에게 어쨌든 나는 그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항상 투쟁할 것임을 확언하는 것이다. 준석은 거부할 수 있지만 진실은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공평한 답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 재판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로 계속되었다. 모두들 DNA 검사 결과를 기대했지만 식당과 법원에서도 자존심을 내세웠던 준석 씨 곁을 지켰던 여성이 불쑥 말을 꺼내자 사건은 급작스럽게 방향을 틀어졌다. 준석의 변호인이 부양할 재력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려 하자 그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라며 냉담한 목소리로 벅점하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실증이 가득한 눈빛으로 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다. 나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스스로 만든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복권에 당첨된 모든 돈은 도박과 부채에 써버렸다. 나는 파산한 사람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것이다. 모든 시선이 준석에게 쏠렸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창백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여자는 계속하여 점점 더 비꼬는 목소리로 그는 호화로운 삶을 사는 척하려고 했지만 사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고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놈과 머리를 부딪힐 정도로 멍청한 여자는 아니다. 그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다. 당신은 그가 당신과 아들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꿈꾸지 마. 그 말은 준석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단지 붉어진 얼굴로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나는 형언할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서 있었다. 내 일부는 그를 비웃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불쌍했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믿었던 그 남자는 이제 자신의 탐욕과 허무함에 의해 삼켜지고 폐허가 된 몰골로 변했다. 그 여자는 그 직후 법정을 떠나서 가능한 한 빨리 난장판에서 벗어나려는 듯 단호하게 걸었다.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침묵은 판결처럼 이어졌다. 판사가 재판을 계속해달라고 하자 준석은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눈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목소리가 잦았다. 재판이 끝난 후 무거운 마음으로 건물을 나왔다. 그 여자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좋은 미래를 약속했던 준석은 이제 빈손으로 패배자만 남았다. 그러나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그의 타락이 아니라 내 아들이 견뎌야 하는 것이다. 나중에 커서 이 아버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이 뛰쳐나와 나를 껴안았고 눈은 별빛처럼 빛났다.
그 순간 저는 준석이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잃었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작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만 하면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준석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나와 아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돌아보지 않고 우리 둘 다 가질 만한 미래를 건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았지만 준석이 그렇게 자제력을 잃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날 오후 법정하는 날씨뿐만 아니라 양측 간의 심한 긴장감 때문에 평소보다 더 덥다. 판사가 소득의 일부를 떼어내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담초 결론을 읽기 시작하자 준석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궁지에 몰린 사람처럼 충혈된 눈빛을 했다. 안 돼. 난 안 닫아줘. 그가 소리를 지르자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판사부터 법원 직원들까지 모두가 놀랐다. 만약 내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 그녀도 평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수정아, 넌 나보다 나을 게 없어. 넌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놈이야. 누가 반응하기 전에 그는 내 변호사의 책상으로 달려가 중요한 서류 뭉치를 낚아채서 한 장 한 장 찢어버렸다. 서류가 방광곡곡 날아다니며 직원들의 당황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케이블 전체를 바닥에 던져 물컵과 다른 서류들을 산산조각 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어떤 사람들은 밖으로 뛰쳐나오는 반면 경비원들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돌진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접근했을 때 준석은 여전히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당신은 나에게서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 거야. 그의 가혹한 말들이 나를 차갑게 만들었지만 나는 단호하게 서 있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제 아들을 위한 전쟁입니다. 보안군이 준석을 제압하고 법정 밖으로 압송하는데 몇 분이 걸렸다. 그가 끌려갔을 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잠시 그 안에서 절망감을 보았다. 모든 것이 소나기에서 떨어졌을 때 그는 나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화가 난 것 같다. 상황이 진정된 후 판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몇 분간의 휴정을 선언했다. 돌아왔을 때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은 법원에 대한 불경이뿐만 아니라 무책임하고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고 엄숙하게 말했다. 법원은 피고가 법 집행기관의 엄격한 감독 하에 월급여의 일부를 공제하여 피고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앉아서 승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에 스쳐가는 안도감뿐입니다. 하지만 이름 모를 슬픔도 있다. 내게 전부였던 준석은 이제 증오와 파탄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고층 건물에서 반짝이는 오후의 햇빛을 느꼈습니다. 피로가 전신을 잠식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어쨌든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제가 항상 원했던 평온한 나날을 위해 일어서야 했습니다. 한 번 더 쓰러진 적이 있어요. 카페에 돌아온 첫날은 마치 큰 전투를 치르고 온 듯한 기분으로 일했다. 동료들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고 내가 피곤하다는 것을 볼 때마다 조용히 나를 지지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이든 여자인 가게 주인은 내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가끔 보너스를 더 준다. 걱정 마, 수정아, 넌 다 이겨낼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셨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퇴근 후 밤, 아들이 푹 잤을 때 나는 허름한 새빵 작은 책상에 앉아 낡은 노트북을 켜놓고 쓰기 시작했다. 나는 누가 그것을 읽을지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마음속에 파묻혀 있는 감정을 풀고 싶을 뿐이다. 저는 제 여점을 썼습니다. 준석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행복과 고통의 순간들, 그리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린 법적 싸움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작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만 글을 공유했지만 뜻밖에도 내 글 하나하나가 수백 건이 공유를 받았다. 어떤 싱글맘들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그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제 사연을 읽고 울었다고 격려를 보내는 낯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여성이 이메일을 보내 제 글이 그녀로 하여금 악성 결혼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이야기가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글이 점점 더 많이 알려지고 있다. 한 대형 웹사이트에서 제게 연락와서 블로그를 정기적으로 쓰라고 요청했고 원고료를 지불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쑥스러웠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글쓰기 작업은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제 삶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글을 쓸 때마다 슬픔의 과거에서 벗어나 다른 각도에서 되돌아보고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게 글을 쓰는 것 같다. 한 번은 제 아들이 제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 방법에 대해 쓴 적이 있습니다. 피곤할 때 아기가 나를 꼭 껴안았을 때 엄마, 왜 울어요? 와 같은 순진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면 눈물 대신 웃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 기사는 불과 며칠 만에 1만 건이 넘는 공유수를 얻었고 서울의 한 주요 잡지에서 인터뷰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고통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제 이야기를 더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하는 것이 단지 돈을 벌거나 유명해지는 방법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무엇을 극복했는지 상기시켜주는 제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들, 도처에서 온 독자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어 이 거리에서 외롭지 않게 해주었다. 하루 종일 일만 하는 미혼모에게서 나는 인생에서 새로운 열정과 목적을 찾았다. 앞길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지만 나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저와 제 아들은 모든 고통이 결국 도약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더 씩씩하게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해 보도에 가득 떨어지는 쌀쌀한 가을 아침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다. 소녀는 오늘 그의 반이 가을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공연을 하기 때문에 매우 흥분했다. 제가 아기에게 깔끔하고 정갈한 의상을 차려입혔고 아이는 피식 웃으며 엄마, 나 연기하는 거 볼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근처 백화점을 지나갔다.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느라 정신이 팔려있다가 앞에 낯익은 얼굴을 보고 멈췄다. 준석입니다. 그는 보안 제복을 입고 큰 유리창 옆에 서서 지친 표정으로 고객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깜짝 놀랐고 그 순간 나는 그의 눈에 후회와 부끄러움의 빛이 떠올랐다.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과라도 하려는 듯 고개를 낮게 숙였을 뿐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 모습은 나에게 묘한 느낌을 주었다. 제 일부는 그만두고 싶고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더 강한 부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나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다.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이야, 학교에 거의 다 왔어요.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고 다만 굳건한 발걸음으로 나아갔다. 제 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이가 천진난만한 기쁨에 눈이 번쩍 뜨이는 오늘 공연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말해주는 일에만 열중했다. 우리 다 떠났을 때 나는 준석이 여전히 거기 서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아마도 우리 모녀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죄책감이 저를 다시 끌어당기게 놔두지 않아요. 고난의 세월, 눈물과 좌절은 생존을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숙제하고 싶다면 그것은 당신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더 이상 뒤늦은 사과나 절대 이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지 않다. 이날 오후 아들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가슴이 벅찼다. 아이의 웃음과 열망하는 눈빛은 내가 이 삶에 필요한 유일한 것이다. 나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충분히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여기에 서기 위해 모든 시련을 극복했다는 것을 안다. 준석이는 내 과거에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닮았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저는 제 아들과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미래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우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찬바람이 대구의 감견 나무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한 겨울 오후였다. 나는 젊었을 때 내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였던 강가를 아들을 산책시켰다.
소녀는 그가 꼭 들고 다니는 작은 곰을 손에 쥐고 단소춤을 추며 걷는다. 해가 점점 지고 있고 노을이 물 위에 펼쳐져 있고 하늘과 멀리 떨어진 작은 대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우리는 몇 년 전 저와 준석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앉아있던 익숙한 나무 벤치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거를 생각할 때 더 이상 슬픔이 남아있지 않다. 저는 제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제가 더 성장하고 강해지도록 도와줬습니다. 좋아, 지훈아? 강에서 헤엄치는 모리들을 바라보며 나는 물었다. 소녀는 돌아서서 눈을 반짝이며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무 좋아요. 엄마, 우리 언제 또 놀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런 오후가 더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런 단순한 평온의 순간들은 나에게 삶의 감사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스쳐가는 찬바람 속에서 나는 태양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먼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모든 붉은 오렌지색 빛은 저에게 삶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내일은 새로운 빛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 합니다. 지난 세월 저와 제 아들이 함께 극복해온 시련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눈물겨운 초기부터 힘찬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에 서 있는 순간까지 저는 제 자신이 운명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두려움들을 이겨냈다고 느낍니다. 지구는 갑자기 내 손을 잡아당기며 감을 따라 발더오기 시작하는 가로등들을 가리켰다. 엄마, 예뻐요. 나는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달게 웃으며 흥분했다. 나는 몸을 굽혀 그 소년을 품에 안았다. 너 알아, 지훈아? 가끔 엄마도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만 옆에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지훈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그 평화로운 공간에 퍼졌다. 나는 거기에 앉아 하루의 마지막 일몰이 엄마와 아이를 덮기 위해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했다. 인생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훈이라면 비록 앞이 어렵더라도 용기와 사랑으로 모든 걸 차근차근 이겨낼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대구는 조용히 밤을 맞이했지만 어둠의 공포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기 불빛 아래서 그리고 아들의 웃음 옆에서 나는 내 마음속에서 빛을 찾았기 때문이다.